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적정 주가를 알고 계십니까? 적정 주가를 모르신다고요? 그럼 왜 그 종목을 들고 계십니까? 앞으로 사야 될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의 적정 주가를 모른다? 그러면 그 종목이 싼지도 비싼지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당장 주식시장을 떠나셔서 공부를 다시 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왜? 평생 돈을 잃고 자산을 탕진하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돈을 잃었습니다. 번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돈을 잃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이상했어요. 왜? 그건 투자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질문을 제가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축구 감독이에요. 축구 선수를 우리가 스카우트를 해야 돼요. 자, 골키퍼를 영입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뭘로 볼까요? 가장 훌륭한 골키퍼는 뭘 잘해야 될까요? 두 번째 질문. 축구 공격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공격수가 어떤 것을 제일 잘하는 공격수를 영입을 해야 될까요? 야구로 가볼까요? 자, 타자를 골라요. 어떠한 타자를 고를까요? 투수를 골라요. 무엇을 잘해야 되는 투수를 고를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네, 너무 쉽습니다. 근데 제가 주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내가 당장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가치를 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는 과거 오래전에 투자를 했을 때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는 종목을 고를 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단 하나의 가치를 고른다. 그 가치가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어디에다가 두고 종목을 선정하느냐. 이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주변에 있는 소음, 소위 악재, 호재, 테마 이런 데 휘둘리게 되고 자기 중심을 찾지 못하는 투자자가 될 겁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가 없죠. 아까 잠깐 예를 들었잖아요. 축구 얘기. 축구 감독이 축구 선수를 영입해서 골키퍼를. 근데 골을 못 막아. 당연히 실패하는 거죠. 공격수를 영입했는데 골을 못 넣어요. 골을 못 넣어요. 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 잘 늘까요? 스카우트 실패한 거죠. 자, 어떤 종목이 있어요. 종목을 내가 골랐어. 근데 그 종목이 그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가 과연 뭘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해답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시기 바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이게 한 술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그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기법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훈련하면서 자기 것으로 터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평생 투자잖아요. 한 뭐 몇 달 한 뒤에 아예 아닌 것 같다 가지고 때려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평생 반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숙련도가 높아져가지고 적중률이 높아집니다. 그것이 제 수익률, 높은 수익률과 적중률의 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투자의 길로 좀 접어드시기를 진짜 간곡히 제가 권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번에 특별하게 준비한 그 특강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많이 담았어요. 그리고 어디서든 들어보시기 어려울 강의일 겁니다.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꼭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청취하실 것을 제가 진짜 권합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듣고 그냥 버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기회로 가져보시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있을 투자의 인생에
투자의 길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확신합니다. 밑에 자막 번호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화이팅!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석입니다. 오늘은 좀 거창한 주제를 잡았어요. 주식 투자법은 굉장히 많죠. 근데 인생을 바꾸는 주식 투자법, 이게 농담 같지만 진짜 이러한 주식 투자법이 있습니다. 그 경험자는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최고의 주식 투자법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여러 주식 투자법 중에서 제가 갖고 온 이 저평가 성장주라는 주식 투자법, 이것을 우리가 왜 실천을 해야 되느냐.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령층이 40대, 50대, 60대층은 반드시 이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20, 30대는 안 보셔도 돼요. 우리들끼리만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 투자법은 제가 그렇게 먼저부터 노후를 위한 투자법입니다. 저평가 성장주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인생에 단 하나밖에 없는 노후를, 걱정 없는 노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투자법인데, 이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향후 지금부터 실천을 해서 향후 10년 동안에 30배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면은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안정적으로 아마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요, 제가 1부, 2부, 3부로 일단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시간은 역사상 최고의 슈퍼리치 투자법. 제가 이랬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 책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안 드실 거고, 그러면은 제가 경험한 슈퍼리치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의 대가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막대한 부를 얻었는지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법을 좀 아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적정 주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식 시장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적정 주가를 계산할 줄 모른다? 저는 그분에게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시장을 나가달라. 왜? 잃을 게 뻔하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부, 2부, 3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경청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투자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러면 투자의 목적부터 볼게요. 투자의 목적, 그럼 다들 그럴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아니요. 돈은 수단이죠. 돈은 수단이고 진짜 목적,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그걸 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여행, 좋은 스포츠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50대 이상부터는 목적이 달라져요. 우리 평균, 시청자들의 평균 연령층이 50대가 제일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60대, 40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대도 초반은 관심 없어요. 후반서부터. 정년을 얼마 남지 않은 그때부터 관심이 좀 많아지시고, 이때부터 사실상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노후입니다. 왜 노후를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우리나라가 노인에게 최악인 국가입니다. 노인 자살률 1위예요. 근데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죠. 자식한테 다 퍼주고, 우리의 미래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대부분이 그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죠. 상대적 빈곤율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살고 나니까 인생을,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살고 나서 보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노후의 전부는 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은 과거에는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주식 투자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이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그런데 대부분이 잘못된 주식 투자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인생을 바꾸는 주식 투자법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투자법으로 어떤 목적? 걱정 없는 노후, 나아가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 투자법을 10년 동안 실천을 했습니다. 40대 후반에서는 회사 잘리면 뭐 할까? 눈물 찔찔 짜고 매일 술, 담배에 쪄들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이 투자법을 알기 전후가 인생이 달라졌어요. 제가 제 투자법을, 이건 제 개인의 투자법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투자법인데 이것을 실천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영화를 보면 친구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실천 한번 해보십사. 자, 그러면은 일단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선택을 할 때 어떤 투자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돈을 많이 버는 투자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노후는 절체절명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보다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 투자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 돈을 잃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돈을 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더 어려워요. 돈을 많이 버는 투자법보다 잃지 않으려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하나씩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잃지 않는 투자법부터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주식시장에 일확천금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 그죠? 단기 급등 되게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근데 제 건 아닌 것 같아요. 단기 급등은. 일확천금.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적정주가 얼마예요? 어떠한 근거로 적정주가를 산출하셨어요?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한다? 100% 묻지마 투자입니다. 묻지마 투자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적정주가를 모르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만 올라도 팔 거고 조금만 떨어져도 손절할 거니까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투기, 대박 누리신 분들, 행운. 우리 인생에 행운이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행운은커녕 제가 일한 만큼 보답을 받지 못해서 불만만 많았습니다. 불만 세력이었어요. 행운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행운을 찾으시겠다? 그거는 너무 주식시장을 과대평가하신 겁니다. 안 돼요. 우리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수익이 필요해요.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는,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20대 돈 잃어도 되는 사람들, 경험상 한번 해보고,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이 정도 경험은 뭐 해도 괜찮잖아요. 허나 50대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올 거예요. 그 돈은 뭐다? 야, 내가 도박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박 자금이 떨어졌다. 돈 좀 빌려줘. 이거 도박이에요.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투자 안 하시겠죠? 그렇죠? 한때 옛날에 소시적에 한번 했겠죠.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른 취미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취미 활동을 안 하시고 주식 시장에서 재미를 느끼시려고 하시고 손만 느끼시려고 해요. 진짜 좋은 종목인데 너무 재미가 없어. 막 지루해. 너무 심심해. 게임하듯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 쫓아서. 이거 진짜 위험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시는데 적정 주가가 올 때까지 그걸 못 들고 가요. 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뭔가 매일매일 화끈하게 주가가 오르는 쪽으로 자꾸 가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주식 투자의 목적은 우리 진지하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돈 벌려고 온 거지 게임하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진짜 진지하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걸려 있어요. 거기에 뭐 지루하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주가가 안 오르고 좀 답답한 감은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주식을 매도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직 우리는 수익에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노후를 준비하시는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트 보고 단타 치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20, 30대 얼마든지 하셔도 좋아요. 노후 준비자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 현실적인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투자 노하우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매년 자산을 증식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존중해 드릴게요. 근데 어쩔 땐 돈을 벌고 어쩔 땐 돈을 잃고 지나고 나니까 내가 과연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말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과거에 증권 유관기업에서 저런 거 분석했던 사람이에요. HTS를 기획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 책에 나오는 모든 그 논리 있잖아요. 그 서버에다가 놓고 다 돌려가지고 알고리즘까지 다 뽑으려고 했던 겁니다. 안 됐어요. 참 저도 바보 같은 것이 그것을 10년 전에 미국 월가에서 이미 했더라고요. MIT 그 박사 애들 있잖아요.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다 끝나니까 걔들 수학자들 할 거 없으니까 걔들 다 뽑아가지고 월가에서 뽑아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사전적 신호, 그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상승 신호, 이런 것들 선행 지표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뽑는 알고리즘을 연구했어요. 실패했어요. 다큐멘터리로 나왔습니다. 저도 했는데 안 됐어요. 서버에다 올려놓고 돌리니까 어떠한 시사점도 없었습니다. 그걸 맞다라고 믿지 마십시오. 지나고 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주가의 흐름을 예측을 하겠다? 과거의 주가는 그 당시 실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 가지고 기관들이나 이런 매수세들이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형성이 된 걸 가지고 지금은 왜 과거 주가하고 비교를 합니까? 지금 실적과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게 차트예요. 두 번째, 추천 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수급, 얘들 수익률이 얼마나 된다고 따라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그러니까 3대 컨텐츠잖아요. 차트, 21선에서 주가가 놀고 있고, 기관 외국인들이나 이런 애들이 3일 연속 순매수하고 뭔가 뉴스를 통해서 재료가 있으면은 주가가 상승한다. 누가 몰라요? 다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안 됐잖아요. 그리고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하나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버리셔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쪽 투자의 길로 접어드실 수 있고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옛날에 다 저런 식으로 투자했거든요. 15년 동안 저런 식으로 투자했다가 돈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근데 투자의 길을 바꾸니까 자산이 증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인생을 바꾸는 주식 투자법 중에서 소위 차트, 재료, 수급에 대한 얘기를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목을 고르실 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은 다 어디서 갖고 오셨습니까? 대부분이 뉴스를 보고 아마 사셨을 거예요. 어떤 기업이 뭐 앞으로 공장 짓고 해외 수출하고 어떻게 되게 좋은 그런 소위 재료거리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다가 아마 올리셨을 겁니다. 즉 증권 기사를 보고 올리셨을 거예요. 제가 증권 언론사에 신문기자 출신입니다. 증권부에 더구나 거의 데스크였어요. 팀장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요 개인 투자자가 없어요. 제 머릿속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의 증권부 기자들은 그 일반 개인을 독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신문 이런 가판대에 있는 건 다 유료잖아요. 그러면 언론사는 개인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독자라고 생각하고 개인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면은 신문이 안 팔려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더 양질의 취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HTS나 일단 증권 포털에 있는 뉴스들 어떻습니까? 다 공짜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공짜 뉴스. 과연 그것이 우리 투자에 과연 도움이 되는 뉴스일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증권 기사는 누구를 위한 기사일까요? 그 언론사들이 바보 아니에요.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취재를 해가지고 왜 공짜로 기사를 공개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광고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HTS에 나와 있는 것들은 광고도 없잖아요. 자, 돈을 내는 사람이 고객이에요. 독자야지. 언론사에게 돈을 내지 않는 개인은요, 고객이 아니에요. 그럼 기자들은 고객이 아닌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사를 쓸까요? 목적이? 언론사 고객은요, 기업으로 바뀐 지 이미 한참 오래됐습니다. 초기에는 한 20년 전에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이런 쪽에서 처음에 HTS가 나와가지고 온라인 실시간 인터넷 이제 신문사가 생길 때는 처음에는 순박했죠. 개인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양질의 기사를 쓰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다 이제 배너 광고 수입을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인터넷 언론사가 소위 난립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그런 방식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즉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모두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받아 쓰는 기사. 자, 여기서 제일 위험한 기사가 나옵니다. 증권사 추천 기사, 추천 뉴스. 그러니까 증권사가 매일매일 리포트를 써요. 그러면 기자가 그걸 받아 쓰죠. 그걸 올리죠. 그걸 가지고 옳았구나. 제가 볼 때 그건 기사가 아니고 떡밥입니다. 증권사가 뿌린 떡밥. 증권사가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리포트를 올려요. 그걸 알고 있어요, 기자들이.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밑에 있는 인턴 기자들한테 받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정도가 되면 그 기자가 출고가 돼요. 그게 취재 기자가 아니고요. 인턴 기자예요. 알바생이에요. 걔들이 받았습니다. 15분 혹은 20분에 하나씩 표출을 합니다. 기사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좋은 얘기만 있어요. 나쁜 얘기는 없어요. 리스크는 전혀 없어요. 더 중요한 거, 그 기업이 싼지 비싼지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이미 주가는 오를 대로 올라 있고 고평가된 종목이 대부분이 나와요. 거기서 낚이는 거죠. 그게 제일 위험하고요.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부정적 기사 같은 경우는 기업한테 딱 기업과 관련된 겁니다. 기업들한테 돈을 받기 위한 어떤 경고성. 긍정적 기사는 뭐죠? 대표이사 인터뷰하고 막 CEO 인터뷰 같은 기사, 이미 돈을 받은 거예요. 이건 언론사하고 기업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 영혼 없이 받아 쓰는 기사의 증권 추천 뉴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추천 뉴스를 보고 그 종목에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거 보고 나서 이거 되게 좋은 재료가 있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21선에서 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거 괜찮은데 기술적 분석 결과 나쁘지 않은데 외국인하고 기관도 좀 사는 것 같은데 샀다가 여지없이 물리죠. 문제가 있어요. 이 기업이 향후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런 것들이야. 좋아진다는 것들은 팩트일 겁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비싼 종목을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요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미 적정 주가에 도달해 가지고 이 기업은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도해야 되는 적정 주가에 도달하는 종목들이 보통 이렇게 추천주로 나와 있을 때 개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게 추천 뉴스입니다. 싼지 비싼지. 그리고 실적도 체크해 보셨습니까? 보통 기사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신규 사업이 있네. 신사업이 있는데 신사업이 엄청나게 잘 나가.
이것만 해요. 근데 전체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실제 이런 게 있어요. 기존의 주력 사업인 95%짜리 주력 사업은 망가지고 있는데 신사업만 떠들어요. 그럼 뭔가 사업이 되게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이런 거 사실관계 확인 다 하셨습니까? 신사업이 잘 돼? 그럼 주력 사업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낚이는 거예요. 제가 추천 뉴스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봐야 될 거 기본이 있어요. 그걸 먼저 보시고 나서 기사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저는 10년 뒤부터는 추천 뉴스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쩌다가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증권가에서 나온 의견이 증권사의 의견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의견이 합리적인 거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걸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리포트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증권사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증권사에 구조적인 이슈가 있는데 그것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증권사의 조직 구조를 말씀드려볼게요. 리서치 센터라는 애널리스트들, 그분들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법인사업부 하부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가장 파워가 센 데가 어디예요? 기관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기관 투자자. 돈 뭐 수천억 원에서 뭐 수십조 원을 굴리는 투자 운용사. 이쪽 하나만 제대로만 잡아도 굉장히 큰 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업부서, 법인 영업부서가 파워가 가장 세고 그 밑에 리서치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리서치 센터, 즉 애널리스트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 개인 투자자여 전혀 관계없어요. 조직 내에서 개인 투자자하고 애널리스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는 바로 기관 투자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증권사의 조직 자체가 기관 투자자를 영업하기 위한,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영업의 하나의 어떤 부차적으로 리서치를 해주는 쪽으로 그런 지원 사격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있는 그 매매, HTS 그쪽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리서치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자기들은 그냥 뭐 리포트만 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 떠돌아다니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피해를 줄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무책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건 좀 도덕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어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또 하나 얘기할게요. 법인 사업부하고 애널리스트하고 기관 투자자 셋이서 만나는 거는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만나가지고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막 그러죠. 셋이서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야, 목표가 내가 상향시켜가지고 주가 좀 끌어올려 줄게. 김 과장, 내가 주식을 지금 팔려고 그러는데 지금 거래량이 안 붙어서 어떻게 팔 수가 없네. 거래량 좀 올려줘. 그러면서 리포트 써가지고 개인들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불을 보는, 이건 제가 볼 때 그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진다. 그것이 이게 과연 운일까요?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 내가 사기 전에 뭘 봤죠? 뉴스를 봤을 거예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리포트가 먼저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에 거래량이 붙었고 개인들이 사기 시작했다 그러면 매도하는 거 아니냐, 기관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증거를 대볼게요. 왜 리포트를 공개합니까? 시장에다가 증권사가. 증권사가 왜 리포트를 공개해요?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지.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증권사에는 애널리스트 연봉이 억대잖아요. 시니어가 1억 5천이고 주니어가 1억 5천이고 시니어가 5억 정도 돼요, 연봉이. 그 고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분석한 그 소중한 리포트를 왜 시장에다가 공짜로 던지냐 이거죠. 마치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는 영업조직입니다. 영업조직이 쓸데없는 짓을 할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짜로 노출시키는 거. 그러니까 공짜는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투자법 뒤에 나오지만은 그 투자법을 실천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차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이 증권사에 계좌를 텄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정당하게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가만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저기 다 뜯기고 다니네요. 뭐 하나 빠졌는데 아무튼 이 초기 화면에 여기 이제 원래 차트가 있었습니다. 뭐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빠졌던 것 같고 앞단에 나오는 거 보면 다 시세예요. 시세 데이터를 전면에 배치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증권사의 사정이 있겠죠. 운영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시세 데이터를 앞단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막 움직여요. 막 움직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매매를 하고 싶어요. 자, 증권사 아침에 딱 키자마자 뭐가 나와요? 해외 증시가 나오죠. 지난밤 미국장이 어떻게 됐다? 미국장이 떨어졌네. 그러면 아이고 우리나라 장 오늘 시초가부터 떨어지겠네. 내 종목 매도해야지. 자꾸 매매를 하게끔 유도를 부추기는 거. 그리고 들고 있는 거 수급. 누가 사고 팔고 외국인들이 막 던지고 있네. 기관도 던지고 있네. 내 종목도 던져야 되겠네. 시세만 나와요. 시세.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생각할 때 주식 투자는 매매, 시세를 보고 매매하는 게 주식 투자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는 모든 책들도 다 시세 관련된 차트 분석, 뭐 수급 분석, 거래량 분석, 별 그 시세만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 뭐가 있어요?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라는 게. 그 기업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품이라는 게 있고 공장 설비가 있고 유통망이라는 게 있고 원재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란 말이죠. 그걸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할게요. 이런 시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사업가가 돼야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할게요. 차트 이렇게 해놓고 선 찍어 놓고서 여기가 무슨 매수 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라고 보세요? 여기 선 찍어 놓고서 여기는 손절가, 여기는 뭐예요, 그게? 좀 애들 장난하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저게 투자 맞나요? 솔직히 제가 다른 데 다 안 좋은 얘기했지만은 증권 전문가가 제일 문제예요. 증권 전문가가. 고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라고 봐요. 왜?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을 신뢰하거든요. 그나마. 근데 그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자, HTS 많이 신뢰하는데 앞단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나 HTS를 잘 다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제가 해봤어요, 다. 해본 적이 아니라 전 그걸 기획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HTS를 담당하는 그 증권사의 부서가 이제 브로커리지 팀, 증권 매매 부서, 여러 가지 이름은 서로 다르겠지만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걔들의 지상 과제의 목표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가 관심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잦은 매매를 일으키게끔 해서 수수료 많이 얻고 대출 많이 걷어내는 게 지상 과제입니다. 이것들이 잦은 매매를 일으켜야지만 대출과 수수료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단에다가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뭐다? 시세 데이터, 차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이쿠야. 개인들이 똑똑해지는 꼴을 못 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개인들이 똑똑해지면은 그 기업을 잦은 매매를 안 합니다. 장기 투자 들어가니까. 장기 투자 들어가니까 제가 만약에 HTS를 만들었으면은 지금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몇 개가 있고 지금 이 제품을 만드는 이 특정 기업이 1위고 점유율이 50% 이상이고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 능력을 2배로 키울 그런 기업들이 지금 몇 개가 있고 해외 진출을 해가지고 초기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증권 정보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증권사에 입사해가지고 그런 HTS를 만들었다 그냥 잘리죠. 왜? 이거 못 걷어들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장기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은 그거예요. 단기 매매에 최적화된 시세 정보를 던지는 쪽에만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선 다 뒤에 숨겨놨어요. 결국 뭐예요? 개인들의 도구가 돼야 될 증권사의 어떤 HTS가 증권사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기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 우리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 보면은 다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차트 보고 단타 치는 것이 마치 주식 투자인 양, 정석 투자인 양 오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셔야 되는데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걸 믿어왔는데 그걸 버리기가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그걸 벗어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 15년 동안 차트 가지고 투자하는데 돈을 못 버니까 도대체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인간들은 뭐야? 내가 이 바닥에서 제일 그래도 제일 많이 아는데 나 같은 사람들도 돈을 못 벌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가 잘못됐지? 전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원래 주식시장이 이런 건가? 왜냐면 그때 되면 전 난다 긴다한 고수였거든요. 근데 고수가 돈을 못 벌어요. 아는 거는 정말 많은데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수라고 생각하고 경험이 투자 경력 10년, 20년 되신 분들 가슴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돈을 얼마나 벌어요. 돈을 벌었을 때도 있지만 잃었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을 꾸준하게 증신을 해야 돼요. 자산 증식이. 매년 돈을 모아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벌었다가 말았다. 그건 뭐야? 동전 앞뒷면이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 바꾸셔야. 제가 옛날에 이런 걸 기획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SK텔레콤 티스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기획하고 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 투자자들 돈을 많이 벌고 전혀 관심 없어요. 어디서나 단타 치고 어디서나 대출받게 해가지고 우리 돈 많이 벌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기획을 했다는 얘기죠. 저도 그랬으니까. 기획자가 원래 그러고 회사 자체가 그래요. 제가 이거 브리핑에서 다들 박수 쳤어요. 우리가 원했던 거다 이러면서. 여기 뭐 하이라이트 막 효과 나오고 별의 게 있으면 단편적으로 이렇게 갖고 왔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나왔죠. 지금 MTS가 개인 투자자들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모니터가 좀 큰 거, 노트북이나 PC로 보게 된다면은 실적을 분석할 수 있고 과거 데이터하고 지금 데이터하고 비교하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지를 분석할 수 있는데 모바일 이거 가지고는 이게 편리함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똑똑하면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똑똑해지기가 어려워요. 개인들이 과거 같은 경우는 정보가 없었을 때는 개인들이 다리품을 팔았어요. 발품을 팔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추천 뉴스 막 던져주고 옛날에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증권사 리포트 함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정보인지에 대해서도 필터링하기 어려운. 자, 이 정도 문제를 했으면은 자, 그래서 맞추지도 못하는 시황 분석하는 거 백날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 있잖아요. 맞춰야지, 지수를 맞춰야지 의미가 있지. 맞추지도 못한 이미 지나간 시황 분석해서 뭐 합니까? 저 안 해요. 그래서 할 수도 없고 못하고 이거 뭐 거시 경제학 박사들이 하는데도 못 맞추잖아요. 차트 투자한다? 실패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들어갑니다. 제가 과거에 이랬어요.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HTS까지 기획을 하고 증권 유관 기업에서도 근무를 하고 심지어는 증권 취재 팀장까지 맡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인터뷰하러 돌아다니는데 뭐가 문제지? 나는 왜 돈을 못 벌지? 그래서 슈퍼리치를 직접 취재하러 만나러 돌아다녔습니다. 원래 그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서 물론 제가 직접 쓰는 건 아니고 지금 데스크에 있었으니까 취재 이제 요청을 하려고 이제 갔다가 가는 김에 좀 배우고 싶어서 만났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식 투자로 성공했던 분이 박용욱 씨죠.
7,500만 원 가지고 7,500만 원 가지고 지금 뭐 2천억 이상 2천억을 넘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2천억이었는데 지금 뭐 그 훨씬 이상 돈을 모으셨다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여의도에서 만났을 때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라고 딱 던졌을 때 한다는 대답이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합니다라고 해요. 너무 실망했어요, 저는. 아니, 제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거기 갔나.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너무 뻔해가지고 차마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저한테 했어요. 약속 잡아서 갔는데.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다른 질문을 던졌는데 결론은 다 이거였어요. 뭐 다른 얘기도 막 여러 좋은 말씀을 막 하셨는데 결론이 그냥 좋은 기업에 오랫동안 들고 가면은 나처럼 된다. 아, 저는 기법을 찾으러 갔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는 저 역시도 야,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지 돈을 버냐? 좋은 기업 사가지고 그 기업이 시장 경쟁력, 시장 지배력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냥 들고 가.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좋은 기업이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장기 투자하는 것은. 근데 제가 좀 깊게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이분은 그 카이스트 그 교수셨어요. 화학과 교수. 이분이 슈퍼리치였어요. 4년 만에 500억인가를 벌었습니다. 7년 만에 500억. 4억 7천만 원 가지고. 그러면 7년 만에 그때 7년 그러니까 주식 투자 경력이 7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볼 땐 그때 초보자였습니다. 어떻게 근데 4억 7천 가지고 그걸 어떻게 7년 만에 500억을 벌었는지 그걸 제가 다 확인했어요. 왜냐면 5% 지분 공시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다 나오니까 다 확인한 금액이었습니다. 만나서 물어봤어요. 들고 있는 종목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왜 샀냐 했더니 내 종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 함부로 어디 가서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보통 그냥 좋아 보여서 샀어요. 그러면서 뭐 주가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 발을 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인이 아니고 기자가 가가지고 물어보는데 정말 자신감이 넘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분이 얼마나 자기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과연 저는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네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기업에서 저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니? 해본 적 있어? 가만히 보니까 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좋은 종목 투자한대요. 대구 큰손 손명아 씨를 대구에 가서 만났습니다. 좋아질 기업에 투자한대요. 자, 존리 씨도 그렇죠. 존리 대표도 좋은 기업 10년 보유한다. 상징적으로 좋은 기업을 오랫동안 보유해라. 워렌 버핏 만난 적은 없지만 좋은 기업 장기 투자하잖아요. 피터 린치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좋은 기업을 샀어요. 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뭘까요? 좋은 기업이 뭘까요? 이제부터 시작 들어갑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기업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업을 물어보면 당연히 그거 아니야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좋은 기업 그러면은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 재료가 있는 기업 이래요. 외국인이 사는 거 좋으니까 샀겠지. 기관들이 좋으니까 샀겠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틀렸어요. 좋은 기업이란 돈을 잘 버는 기업입니다. 즉 슈퍼리치는 저한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에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돈을 잘 번다라는 거 제가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재작년에 100억을 벌었어요. 100억? 잘 벌었네. 근데 작년에도 100억을 벌었어요. 올해도 100억을 벌었어요. 자, 잘 버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실적 둔화입니다. 돈을 잘 번다라는 뜻은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더 번다예요. 더. 재작년에 100억을 벌었으면 작년에 120억을 벌고 올해는 150억을 벌어야죠. 즉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리치는 저한테 그랬어요. 실적 성장하는 기업을 오랫동안 들고 가라.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자, 주식시장 영원 불변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400~500년 정도 됐거든요. 단 한 번도 변질되지 않는 하나의 원칙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증가하면 주가가 오릅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실적 좋았는데 주가 떨어졌는데요. 비싸게 샀으니까.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 떨어진대요. 예, 그걸 가지고 그 산업계 사이클, 그걸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돈을 벌 때가 있고 일 때가 있잖아요. 이때 샀으니까. 좀 있으면 떨어지거든요. 이걸 피크아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산업도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목 고르는 법에서. 제가 종목 발굴법을 말씀드리면서 피해야 될 기업들, 그런 것들, 그런 걸 말씀 좀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떤 종목 사지? 고민할 게 없어요. 실적 좋은 종목을 고르면 돼요. 실적 좋은 종목은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고르면 돼요. 옛날부터 주식 투자의 탄생 배경이 처음부터 실적 좋은 거였습니다. 옛날에 네덜란드의 무역회사들이 다 무역회사였죠. 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후추하고 커피하고 양탄자 같은 거 대량 사와가지고 귀족한테 팔면 떼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해적들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시민들한테 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항만 도시를, 항구를 좀 더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갔다 와서 돈을 벌면은 배당을 하겠다. 돈을 나누겠다. 수익을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국민들이 모두 어떤 얘기를 했냐. 어떤 배가 지금 굉장히 큰 배가 지금 인도로 갔다가 한 달 뒤에 돌아오는데 짐을 엄청나게 많이 실어서 들어올 거야.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 거야. 맨날 실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주식을 서로 갖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정부가 암스테르담에다가 증권거래소를 세계 최초로 지어줬고 사람들은 사고 싶은 주식을 샀는데 어떤 종목을 샀다? 재료, 테마 이게 아니라 실적 좋을 기업. 앞으로 나한테 배당을 많이 줄 기업. 즉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최초이자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는 테마. 수많은 테마가 나타났다가 다 사라졌죠. 오직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테마가 있습니다. 실적 테마. 우리가 실적에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 주가가 오르면은 실적이 오르나요? 반대죠. 실적,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오르니까 실적 오르죠.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오르니까 주가 오르죠. 포스코, 영업이익 떨어지니까 주가 떨어지고 반대로 반등하니까 또 주가도 반등하죠. 현대차, 똑같아요.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모두 실적 같은 거, 실적과 영업이익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을 왜 하십니까? 실적 분석을 하셔야죠. 지금 실적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안 오른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죠. 자, 그러면 최근에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영업이익이 10배가 증가했어요. 2022년도까지 에코프로비엠. 앞으로 영업이익이 더 크게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 실적까지, 그 기대감까지 끌고 가 주가가 20배가 올라갔죠. 다 실적이에요. 또 오스타 임플란트 영업이익이 11배가 증가했어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배가 상승했습니다. 메가스타디 영업이익이 38배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14배가 증가했습니다. 실적과 다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슈퍼리치들은 너무 단순해요. 머릿속에 온통 그거밖에 없어요. 실적. 앞으로 돈 잘 벌게요. 그러니까 슈퍼리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개인과 슈퍼리치는 오직 실적이에요. 그리고 실적 좋은 종목을 가급적 싸게 사면은 더 좋겠지 않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두 가지. 너무 쉽죠. 근데 개인은 왜 이렇게 바빠요? 차트 보랴, 수급 보랴, 재료 보랴, 신용잔고에다가 공매도까지 생각을 하셔요. 또 아니 실적 안 좋고 비싼 종목 공매도 때려 맞는데 그런 종목을 왜 골라요? 공매도 때려 맞는 종목들을. 저는 공매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어요.
제 종목에 공매도가 안 들어오니까 대차거래 이런 것 너무 많이 보세요. 이걸 보시는 이유가 뭐다? 실적 보기가 어려우니까. 실적 공부를 하기가 힘드니까. 자, 제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림자예요. 이렇게 명암이 막 있어요. 이 사람 보고 딱 물어볼게요. 부자예요, 거지예요? 맞출 수 있습니까? 젊은이입니까, 노인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못 맞추죠. 이게 차트예요.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걸겠다.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거. 기업을 보지 않고 주식 시장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 워렌 버핏도 못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우리는 딱 하나예요.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맞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무리 좋아도 비싸게 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비싼 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이 종목 앞으로 좋고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종목이 지금 적정 주가의 2~3배가 되는데 지금 그 뭐 좋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약간 비웃듯이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게 좋은 거 좋아하시면 집안에 롤스로이스 다 갖고 계시겠네? 그렇잖아요. 차 중에서 롤스로이스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사죠. 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명해서 안 사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 하나에 5억이 넘는 7억 가까이 되는 차를 그걸 왜 삽니까? 한심한 짓이잖아요. 물론 돈이 엄청나게 차고 넘치신 분들한테는 비싸더라고 생각 안 하니까 사시겠지만. 자, 아무리 좋아도요, 비싸게 사면 안 됩니다. 쌀 때 사야 돼요. 저평가라는 뜻은요,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어떠한 악재가 나타나더라도 주가가 크게 떨어질 확률이 별로 없고요. 두 번째, 싼 만큼 수익률이 좋아져요. 왜냐, 목표가는 원래 여기에 있는데 원래 주가가 가다가 무슨 뭐 악재가 됐던 뭐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더 저평가가 됐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과거에는 50%였는데 지금은 70%.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주가 떨어진다고 목표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기업 가치가 달라지지 않고 그냥 이게 뭐예요? 박앤셀이죠. 제품의 품질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떨어지니까 박앤셀이잖아요. 박앤셀도 30% 박앤셀이 있고 50% 박앤, 반값 세일이 있고 70% 폭탄 세일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투자 매력도가 높죠.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저평가 강도가 커질수록 개인들은 손절을 하죠. 슈퍼리치는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갑니다. 왜? 매입 단가를 낮춰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또 높이려고. 그래서 슈퍼리치는요, 주가가 올라도 돈을 벌고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산을 그렇게 많이 모았죠. 다음에 그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맛배기입니다. 투자의 대가는 싸게 사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약세장, 경기 침체 약세장이라고 그랬죠? 저거에 박앤세일인데 왜 나가냐? 박앤세일이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왜 나가냐? 이때 쇼핑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이분이. 피터 린치, 고성장주 되게 좋아합니다. 싸게 사는 거에 집중을 했죠.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자가 된 거 재작년도에 책을 쓰셨는데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재미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를 세계 3대 투자자라고 얘기하는데 투자자가 그 3대 투자자가 됐던 비결은 딱 하나. 싸게 산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해요. 싸다라는 것은 과연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가격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본 가격을 알고 있고 가격 대비 뭔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가격을 안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정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 그거는 제가 3번째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는 싸게 사게 돼요. 싸게 사야 돼요. 싸다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 자산 가치 대비 싸다는 것도 있고 실적 성장 대비 싸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겁니다.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을 싸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을 어떻게 해요? 실적이 증가하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기업도 지금 많아요. 소비재 쪽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왜? 지금 경기 침체의 피해주라고 생각하는 시장의 오해를 받고 있는 쪽이 대부분의 소비재주예요. 근데 소비재주 중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지고 역사적 저평가를 맞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이겁니다. 실적이 증가하는데 싸게 사는 거. 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오늘 이 얘기는 저평가를 한눈에 지금 찾아보는 거 있고 미리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저평가 성장주에 대해서 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지 내용이 좀 많고 약세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 수많은 내용들은 나중에 좀 얘기를 좀 하고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을 싸게 사는다. 싸고 좋은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에 있어요.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을 싸게 사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요. 이 투자법을 넘어서는 투자법이 있을까요? 있으면 제가 실천했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 투자의 대가들이 투자법을 다 그쪽으로 바꿨겠죠.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내용 좀 붙여가지고 좀 정확하게 좀 가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엔 더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